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인성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두 번째 이야기. 성공은 선불이다. 아버지의 이론은 간단했다. 하나가 되어야 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쪽 발로 볼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패스도 하고 크로스도 올리고 슛도 때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익히고 전술을 배우는 순서였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다다르기 전까지 두 아들을 절대 다음 단계로 보내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기본기 훈련만 반복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 다양할 리가 없다.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세 바퀴 도는 훈련을 매일 반복했다. 아버지는 기본기를 중시했고 성적, 경기의 결과로 유소년을 평가하는 지도 방식을 정말 싫어하셨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행복했지만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 요즘 말로 흙수저였다. 집에 자가용도 없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내게 축구를 시킨다며 중고 프라이드를 구해 오셨는데 차 안으로 비가 셀 정도로 낡은 녀석이었다. 중학교. 숙소 생활의 생경함은 여전했지만 축구 부원 아이들이 모두 착했던 덕분에 텃세 없이 잘 적응했다. 전형적인 엘리트 학원 축구부의 일과를 반복했다.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숙소에 돌아와서 쉬다가 오후 훈련을 했다. 저녁 먹고 각자 웨이트 등 개인 운동하고 씻고 밤 10시에 취침. 빨래는 각자 해야 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아버지는 형과 내게는 꼭 좋은 유니폼과 축구화를 마련해 주셨다. 당신은 구멍난 양말을 신어도 두 아들에게는 항상 새 양말을 신게 했다. 꼬마 시절부터 꿈이 둘 있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유럽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꿈. 거짓말 같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럽에서 뛰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는데 꿈은 일단 크게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쇠뇌 덕분인지도 모른다. 내게 꿈의 무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다. 축구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 해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감동을 제대로 먹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0대 소년이 유럽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함께 개인의 스타일도 중요하다. 경기장 안에서 뛰는 스타일이 유럽과 잘 맞아야 한다. 볼을 다루는 개인 기술만큼 어떻게 뛰는지도 유럽과 궁합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장 밖에서는 유럽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섞일 줄 알아야 한다. 섞이지 못하면 꼭 참고 버티기라도 해야 한다. 함부르크 유소년 아카데미 합격. 막내 아들이 헤헤거리는 동안 아버지가 움직였다. 첫 번째 작업은 독일어 과외였다. 독일어 과외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며칠 동안 수소문한 끝에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분을 모실 수 있었다. 아버지는 급한 성격을 뽐내기라도 하듯 수업량을 하루 4시간으로 잡았다. 결국 가족 회의 끝에 동북고를 자퇴하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주위 축구부 친구들 학부모의 조언대로 만약 함부르크에서 살아남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선수 생활이 끊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의 만류를 뒤로한 채 결국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자퇴서를 내는 우리 가족의 각오도 그만큼 비장했다. 며칠 뒤 한국을 떠날 날이 되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딸 노릇을 했다. 얼굴 생김새도 어머니와 판박이다. 어머니는 내가 외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 반대로 형은 성격과 성향이 모두 아버지 쪽이다. 집안엔 센 남자가 2명 있고 어머니와 내가 부드러움과 애교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었다. 클럽하우스 근처에 숙소가 마련될 때까지 머물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무사 도착을 알렸다. 아버지는 유학 준비를 하면서 했던 말을 재차 강조하셨다. 미나, 너는 아직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걸 명심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유럽에 진짜 갔다고 만족하면 안 돼. 유럽 진출, 프리미어 리그라는 꿈이 있잖니. 지금 너는 지금까지 꿈꾸던 곳에 옆 동네까지만 일단 간 거야. 거기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면 정말 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기울였던 지극정성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다. 엘리트 코스에서 축구를 배운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나의 축구는 완전히 아버지의 작품이었다. 도공이 단 한 개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수많은 도자기를 빚고 깨기를 반복해야 한단다. 아버지는 나라는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7년 세월을 보냈다.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엄청난 불효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선수에게 최우선 키워드는 적응이다. 경기장 안은 물론 밖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지내느냐가 중요하다.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라운드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해당 국가의 언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해야 한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면 도움이 되지만 최고의 의사소통 방법은 역시 그 나라 말이다. 습득 과정은 쉽지 않다. 그걸 극복해야만 한다. 살아보니 그랬다. 숙소에서 클럽하우스까지는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운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교에서 독일어와 다양한 수업을 들었다. 독어는 어려웠다. 속성 과외에서 얻은 일말의 자신감은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현지 독일어 앞에서 깨끗이 녹아내렸다. 손짓 발짓으로라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썼다. 수업 내용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훈련과 경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다. 그래도 억지로 참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꾸역꾸역 들었다. 그러면서 1년 연수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함부르크는 내게 함께 가자는 뜻을 밝혔다. 프로 계약 가능 연령인 만 18세에서 조금 모자란 나이였기 때문에 1년 유소년 계약을 제안했다. 여기서 비자 문제가 발생했다. 유소년 계약을 맺으려면 학생 비자가 필요했다. 그게 나오지 않았다. 함부르크 측은 비자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결국 연수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무적 신세가 되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라서 한국에 돌아갈 곳도 없었다. 꿈 같았던 1년 연수가 끝나자마자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기분이었다. 구단은 어떻게든 내가 비자만 해결해 오면 당장 계약해 주겠다고 했다. 티스와 장기영 대표, 나까지 세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외무부로 가서 비자를 신청했다. 마지막 담당 직원은 베트남계 할머니였다. 할머니 직원도 내 서류를 들춰보면서 고민스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하루에만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 똑같이 반복되었고 우리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다. 외무부 비자 심사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할머니는 덕담과 함께 비자 발급 도장을 찍어줬다. 3개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불안감을 털어주는 도장이었다. 외무부 건물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 소리를 지르며 얼싸안았다. 나의 서명으로 함부르크 최초의 한국인 공식 유소년 선수가 탄생했다. 비자 심사대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던 시간, 베트남 할머니 직원의 자비, 그리고 유소년 계약 체결이 모두 같은 날에 벌어졌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나는 쌀밥을 먹어야 한다. 어릴 적 집에서 밥돌이라고 불릴 만큼 나는 밥을 좋아하는 식성이다. 그러나 함부르크 유소년 주방에서 한국인 아이를 위해서 쌀밥만 따로 차려줄 리가 없다. 더군다나 숙소 규정상 개인 방에서 취사가 절대 불가했다. 숙소를 관리하는 책임자, 사감 할머니는 불시에 유소년들의 방을 점검했다. 방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이라도 나오면 큰일이 난다. 시내 한식당에서 매 끼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시간도 아깝고 돈도 없었다. 한국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음식 사진을 검색해 구경하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서러웠다. 내가 힘든 티를 낼 때마다 아버지는 성공은 선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20년 후에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속내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다. 결국 고민 끝에 아버지는 한국의 일을 정리하고 독일로 넘어오시기로 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다 숙소 근처에서 제일 싼 호텔을 거처로 삼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지내는 클럽하우스 숙소를 직접 보더니 기겁하셨다. 결벽증에 가까운 아버지의 청결 기준에 내가 지내던 방은 거의 쓰레기통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당장 청소부터 하셨다.
침대 매트리스를 드러내 숨은 먼지를 털고 물걸레로 방 안 구석구석을 일일이 닦았다. 지금도 아버지는 런던 집을 매일 2시간씩 청소한다. TV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대청소를 매일 하신다. 창틀 먼지까지 닦으신다. 진공청소기를 잡는 아버지의 손 부위에는 굳은 살이 배겨 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부터 들고 온 밥솥으로 직접 흰 쌀밥을 지어 막내 아들에게 먹이셨다. 함께 잔뜩 싸오신 김치와 김만으로도 너무 맛있었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밥상일지 몰라도 내게는 진수성찬이었다. 숙소 규정 때문에 밥솥을 사용한 뒤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둬야 했다. 내가 훈련을 나간 뒤에 아버지는 혼자 내 방에 남아서 밥솥을 옷장 안에 꼭꼭 숨기는 일 등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셨다. 훈련도 직접 참관하셨다.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서 꿈쩍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하는 아들을 지켜봤다. 팀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제 근력을 키워야 한다라며 작은 체력 단련실에서 아들을 챙기셨다. 게으름이나 꾀병을 위한 틈은 없었다. 아버지는 말만 하고 뒷짐지는 타입의 지도자가 아니다. 모든 근력 운동을 나와 똑같이 하셨다. 심지어 나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 때도 있었다.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날라온 아버지가 눈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게을러질 수는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클럽하우스 체력 단련실의 귀신 부자가 되어갔다. 독일 친구들은 한국인 부자를 신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혼자 버티기에는 함부르크 유소년 생활이 너무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었다. 신분의 안정, 아버지의 지극정성 뒷바라지와 그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덕분에 나는 U19팀에서 리저브 팀으로 승격했다. 어느 날 갑자기 판 니스텔로이가 먼저 다가와 지! 박지성 선수의 애칭 지랑 아는 사이냐? 라고 물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트에서 함께 뛰었던 덕분에 판 니스텔로이는 한국인 선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박지성 선배를 너무 잘 알지만 저쪽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알 리가 없지. 박지성 선배나 판 니스텔로이나 내게는 그냥 TV에서나 볼 수 있는 우주 대스타였다. 말 걸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판 니스텔로이는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봐. 라고 조언했다.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실화냐? 프리시즌 평가전을 몇 차례 치른 뒤에 함부르크는 2010년에서 11년 시즌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에 나섰다. 상대는 프리미어 강호 첼시였다. 그 첼시? 맞다. 프리미어 리그 첼시였다. 1대1로 팽팽하게 맞서던 후반 37분 나는 교체로 경기에 들어갔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들어간 지 5분 만에 눈앞에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다. 뒤에서 온 패스를 존 테리가 걷어낸다는 것이 내 발에 맞고 굴절되었다. 슈팅 각도를 찾기 위해서 왼쪽으로 치고 나가는데 히카루두 카르발류가 처지는 모습이 보였다. 골문 빈 구석이 보이자마자 왼발로 낮게 깔아찼다. 그게 깔끔하게 첼시의 골라인을 통과했다. 내가 첼시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1군 스타들이 모두 달려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하해줬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하지만 들뜬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기 종료 직전 카르발도와 부딪혀 쓰러졌다. 왼발이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설마. 다음날 곧장 병원에 가서 퉁퉁 부은 발을 엑스레이대에 올려놓았다. 잠시 후 의사가 촬영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형광등에 비친 엑스레이 사진 안에 왼쪽 새끼 발가락이 그야말로 똑 부러져 있었다. 1군 합류가 눈앞인데 다쳐버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촬영장으로 나가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침 판 니스텔로이가 들어왔다. 내 어깨를 꽉 잡으면서 괜찮아, 우리는 널 기다릴 거야 라고 말했다. 참았던 눈물이 펑 하고 터지고 말았다. 겨우 참았는데 정말 무슨 대단한 격려를 해준 것도 아닌데 판 니스텔로이의 그 한마디가 내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찔렀다. 19살짜리 한국인 신입생이 엉엉 울자 선수들과 스태프가 모두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다. 한국에 있던 나를 데려가 준 곳, 유소년 계약을 맺어준 곳, 1군 승격 기회를 준 곳,
제일 어린 나의 슬픔을 봄날 햇볕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곳, 함부르크는 그런 곳이었다.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두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글로벌 기업 도요타 자동차의 조후지오 회장의 어록이다. 원래 뜻은 조금 달라도 나는 이 말을 곤경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함부르크 1군에 오르자마자 들이닥친 발가락 골절상은 큰 좌절이었다. 속상해서 눈물도 났다. 하지만 내 축구가 멈출 일은 아니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은 다친 후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I will be back stronger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달 동안 뼈가 붓기를 기다리고 발의 터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재활을 거치면서 나도 더 강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의 분데스리가 데뷔골은 팀의 2대3 패배로 빛이 발했다. 허망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뛰는 가슴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19살인 내가 그 유명한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넣었다. 유소년 계약 1년 만에 말이다. 아버지는 내가 쓰던 노트북을 집어들고 오늘 이건 내가 가져가마 라고 조용히 말했다. 프로 데뷔골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구경하면서 웃으며 잠들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흥민아, 축구선수한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한 골 넣었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 준비야. 내일 보자. 라면서 방을 나가셨다. 갑자기 방이 휑하게 느껴졌다. 분데스리가 데뷔골의 감흥을 즐길 방법이 전혀 없었다. 최근에야 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하신다. 싸구려 호텔방으로 돌아가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하셨단다. 하나님, 흥민이가 오늘 하루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아들의 프로 데뷔골에 대한 기쁨보다 어린 내가 자만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때까지 유소년 신분이었던 나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1군 선수가 되고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넣고 함부르크 팬들을 열광시킬 때도 나와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살림 속에서 어렵게 지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집도 없었고 아버지는 자동차가 없어서 매일 호텔과 클럽하우스, 훈련장 사이를 몇 시간씩 걸어 다녔다. 유소년 때와 다르게 1군 훈련장에서는 가족도 출입할 수가 없었다. 훈련이 시작되면 갈 곳이 없어진 아버지는 혼자 밖에서 몇 시간씩 추위를 견디며 기다리셨다. 비를 피할 곳도 없었다. 훈련을 마친 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셨다. 축구 선수는 직업 특성상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반대로 선수를 혼란에 빠뜨리기 쉬운 요소라고 생각한다. 자칫 현실을 망각하거나 쉽게 외적 화려함에 빠질 수 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지는 선수가 정말 많다. 급증한 세상의 관심이 혼란을 일으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함부르크 1군에 막 데뷔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실제 상황은 정말 차이가 컸다. 함부르크에서 골을 넣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2011년 아시아컵에 출전하고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며 한국 언론에서부터 신성, 희망, 미래라는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때도 나와 우리 가족은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숙소에서 사감 선생의 눈을 피해 밥솥을 벽장 안에, 밑반찬을 책상 아래 숨기며 생활했다. 라이징 스타 아들을 둔 아버지는 매일 몇 시간씩 추위를 뚫고 먼 거리를 걸어 다녔고 어머니는 한국집에서 매일 마음을 졸이며 기도만 하셨다. TV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던 신성 손흥민의 일상은 대중의 짐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3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